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정의와 관련 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릴 이현경입니다.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소파 방정화 선생님이 1923년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 선포한 아동권리 공약의 3장 내용입니다. 현재, 과연 방정화 선생님의 소망과 기대는 현실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UN 아동권리 협약에 비준하고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크게 4대 기본권으로 나뉩니다. 바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과 참여권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생존권,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발달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 그리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일들에 참여하고 존중받을 권리인 참여권. 4대 기본권은 아동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일부 아동들은 아동학대라는 그늘 아래서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여러 나라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양육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단원 김홍도의 서당에서도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체벌과 훈육의 구분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최근까지 민법 안에도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이 있었습니다.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2021년 1월 26일 폐지되었습니다. 민법에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양육 방법에 대해서 체벌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해서 1958년 제정되어 약 63년간 이어진 이 조항의 폐지로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던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체벌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아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학대에 대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들을 지키려는 어른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아동학대를 멈추기 위해선 먼저 우리 스스로가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아동학대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또는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및 방임, 그리고 여러 유형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있습니다.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는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방임은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직군의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해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즉 11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 다시 말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법, 아동학대의 유형과 의심 징후, 신고 방법 및 피해 아동 보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매년 이수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관 시설의 장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 의무자와 더불어 공공부문 종사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아동복지법 제26조 2에 근거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군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속할까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정해진 26개의 직군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부터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속하고,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상에는 각 유치원 장과 종사자, 학교의 장과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에 따른 119 구급대의 대원 또한 신고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그 이후엔 어떻게 진행될까요? 2020년 10월 1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되며 아동학대 조사, 사례 판단 업무 등을 위해 각 시,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를 조사 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등 피해 아동 보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에 따른 사례 점검 및 사례 관리에 대한 종결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입니다. 세부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112 혹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출동 후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 현저한 경우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출동과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아동학대로 판단된 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사례 관리를 연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진행합니다. 또한 가정복귀 프로그램부터 안전 모니터링, 의료적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재학대 발생을 막고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 감소를 위해 촘촘한 사례 관리를 실시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아동 중 가정과 분리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인데요. 아동복지법 제53조 2에 근거하여 학대 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직원의 직무교육 등 아동학대 현장에서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쉼터의 종사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판단, 사례 관리까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기본권은 무엇일까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의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유기 및 방임.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두가 아동학대 행위 유형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할 의무를 지는 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총 26개의 직군이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법적으로 신고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정의와 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관련 법률들, 그리고 강화된 대응 체계와 기관별 역할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많은 분이 신고 의무를 준수하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믿고 위기에 처한 피해 아동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의심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및 방임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서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고 2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되는 중복학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쟤 못 키우겠으니까 네가 키워. 야, 네 애잖아. 네 하나 감당 못하냐? 나 쟤 못 키우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하라고. 야, 너 가만 있어?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나간다, 내가. 네가 뭘 잘했다고요? 아. 방금 보신 영상은 부모에게 정서학대를 당한 아동의 사례입니다. 자녀가 지켜보거나 듣고 있는 가운데 양육을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심한 부부싸움으로 아이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주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정서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가족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등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인 학대 모두 정서학대에 해당됩니다. 정서학대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아동의 신체적인 징후로는
신체적 발달 지연과 신체적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행동적 의심 징후로는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는 행위와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장애와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수면장애와 놀이장애 같은 신경성 기질장애와 히스테리, 강박, 공포와 같은 정신신경성 반응과 과잉 행동 등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뭐하다 지금 들어와?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놀아? 너 때문에 엄마는 집을 나갔는데 친구들이랑 놀아? 야, 너 일로 따라와. 네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이랑 놀다 온 거지? 이 영상은 아동이 아빠에게 신체 학대를 당한 사례입니다. 신체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손발로 때리고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핥히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도구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와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모두 신체학대에 해당됩니다. 신체학대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아동의 신체적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손발이 차거나 붉게 부어오른 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문체 모양의 화상 자국, 회복 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겨드랑이나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처럼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등이 특징입니다. 특히 4세 미만의 아동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겨드랑이와 허벅지 안쪽과 귀, 목,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이 깊을 수 있어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동적 의심 징후로는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기도 하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며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하는 모습 등이 있습니다. 영상 속 남자아이는 한 가정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중복으로 나타난 중복학대에 해당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을 경우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행위 중 일부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할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또한 동법 제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나 너 저번에도 여기 있는 거 봤는데. 이 근처 살아? 네, 삼촌은 저기 살아. 네. 그 삼촌이 차 키를 좋은 틈에 빠뜨렸는데 삼촌 손이 너무 커가지고 손이 안 들어가거든? 혹시 도와줄 수 있어? 어딘데요? 저기. 네. 가자. 해당 영상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여자아이에게 접근한 남자가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학대를 저지른 사례로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 다수를 저장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성 행위,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등 행위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이라는 목적이 없더라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성학대라고 합니다. 성학대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아동의 신체적 징후로는 신체적 지표로서 학령정 아동의 성병 감염, 임신, 생식기의 증거로서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질의 홍진, 배뇨곤란, 요도염, 생식기의 대상포진,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항문증으로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진 경우 대변에 혈액이 나옴, 구강증으로는 입천장의 손상, 인두암질 등이 있습니다. 행동적 의심증으로는 성적 행동지표로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비성적 행동지표로서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 자기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범죄 행위, 자살 시도와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했을 경우, 즉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 학교는? 학교는 무슨 학교야? 엄마 나가야 되니까 집 청소 좀 하고 있어. 아주 더러워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엄마 오늘 집에 들어와요? 엄마가 알아서 들어올 때 들어와. 그게 왜 궁금해?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 엄마 주말에 들어오니까 알아서 있어. 네가 애기도 아니고. 아니 왜 혼자 못 있겠다는 거야? 엄마가 초등학생인 자녀를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의 사례를 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은 물리적 방임에 해당하고요.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적 방임,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 행위,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은 교육적 방임에 해당하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는 유기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물리적, 의료적, 교육적 방임을 하는 경우를 유기 방임이라고 합니다. 유기 방임으로 의심되는 아동의 신체적 징후로는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 상태 불량,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행동적 의심 징후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행위, 비행 또는 도벽,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잦은 결석 등이 해당됩니다. 아동에게 유기 및 방임 학대를 가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6,103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44,531건으로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으로는 정서학대가 1,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학대가 9,77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중복학대란 학대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복학대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로 중복학대 9,775건 중 8,439건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571건을 차지하고 세 번째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세 가지의 학대 유형이 중복으로 나타난 경우도 364건을 차지합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4가지 학대 유형 모두가 발생한 경우도 2건 있었습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사랑과 올바른 양육으로 웃음꽃을 피며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다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학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을 겪게 되는데요. 신체적 손상으로는 피부 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 파열, 두뇌 손상, 생리기능 변화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심리적, 정서적 손상으로는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 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 애착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 자기파괴 행동, 정신병리 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동학대. 작게 보내는 아이들의 신호를 놓치지 말고 손잡아 주세요. 어른들의 관심과 세심한 반응으로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동학대 신고 절차와 방법,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의 유형과 학대의심 징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권호범 주무관님 모시고 아동학대 신고 절차와 방법,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체계,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용산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권오범 주무관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분을 모시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및 피해 아동 보호 등에 대해 알아보게 되어 교육받는 분들에게는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그럼 우선 아동학대 의심 징후나 아동학대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저라도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외로 실제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맞닥뜨리면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어디에 어떻게 신고 전화를 해야 하는지 또 신고 후에는 어떻게 협조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할 때는 피해 아동의 현재 상황, 아동학대 의심 상황,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 아동학대 행위자 관련 사항, 신고자 관련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신고자의 관련 사항도 알려줘야 한다면 어떤 정보들을 말하는 건가요? 신고자 관련 사항으로는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기본적인 정보만 해당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 거네요? 또한 현재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있다면 아동학대 행위자와 아동의 상황을 전달하여 위급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육하 원칙에 따라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신고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보이면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수사기관에서 사건 처리 경과 등을 통보받거나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동학대 신고 시에는 가능하면 학대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일 경우에는 증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아동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또 진술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서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신고 시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피해 아동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동과 함께 지내는 경우라면 아동의 욕구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고 후에는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협조해 주시면 아동의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때 아동의 피해가 현저하거나 재학대 상황인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 또는 즉각분리를 시행합니다. 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피해 아동 또는 학대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명백히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논의하여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할 수 있으며 학대가 의심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고 재학대 우려가 있다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권으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각 호 규정에 근거하여 즉각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각 호 규정은 이러합니다. 1.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 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또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위해 피해 아동, 아동학대 행위자, 주변인을 조사하여 학대 피해 정도와 학대 피해 사실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데요. 아동을 만났을 때는 신체에 상흔이 있는지, 아동의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진술조사, 현장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취득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가정 내 학대 위험 요소가 감소될 수 있도록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며 만약 피해 아동에 대한 위험 요소가 클 경우에는 분리보호 및 사건 처리 등도 진행합니다.
이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피해 아동 분리 보호 및 학대 행위자 사건 처리 등을 진행합니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가 3개월 정도 진행되면 지자체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재학대 위험성, 행위자 양육 태도, 피해 아동 학대 후유증 등을 점검한 후 재계획 및 추가 지원 유무를 결정하며 이때 학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종결 전 모니터링을 3개월 거친 후 지자체에서 최종 사례 종결을 진행합니다. 네, 조사, 판단, 그리고 보호 계획 등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책임감이 잘 느껴집니다. 다만 종결 전 모니터링, 종결 시 학대 위험성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재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종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지속적 사례 관리와 점검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발 위험 사유가 감소한 경우 진행합니다. 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모두가 학대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해 유기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고 계셨군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동학대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로는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을까? 아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사랑의 매는 괜찮지 않아?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학대가 아닐 것 같은데 때린 것도 아닌데 이 정도가 아동학대일까? 내가 꼭 신고해야 할까? 등의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체벌도 훈육의 일환으로 여겨진 적도 있었는데요. 민법상 징계권이 2021년 1월 폐지되었죠? 네, 맞습니다. 2021년 1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변화된 사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편견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의 82.7%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79.9%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라는 이유로 누구나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것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어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은 존중받아야 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네, 사랑의 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이었네요. 또 아이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학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이들은 학대 상황에 오래 노출되면 무력감과 좌절감을 겪으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가족에 의한 피해 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린 것도 아닌데 아동학대가 맞나? 라고 고민하실 텐데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아동, 가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동학대는 특정 가정에서만 주로 발생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도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가구소득, 가족 유형, 아동학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학력 등에 관계없이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신고 의무자로서 반드시 다시 생각해 주셔야 하는 편견이 꼭 내가 신고해야 할까? 라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인지한 주변인의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정말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들을 많이 갖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주위를 잘 살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아동학대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아동학대 신고 절차와 방법, 그리고 피해 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면서 아동학대 현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 계실까요? 글쎄요. 힌트는 제가 방금 말한 단어입니다. 신고 의무자?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혹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을 비롯한 26개의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인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혹은 교육을 불이행할 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외에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기본 지식 함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아동학대 의심 징후나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을 했다면 사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가 신고 의무자가 되어야 하는데 따로 분류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사람들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거나 아동학대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떠한 징후나 상황을 발견했을 때 이들이 빠르게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줘야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2022년 한 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일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글쎄요, 한 5천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8,000건? 2022년 집계된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총 46,103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의 96.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44,000여 건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좀 많아서 좀 놀랍네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 44,531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으로 62.8%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워 신고했을 경우 28,000여 건은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의미합니다. 작년 아동학대 통계의 신고자 유형을 보시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 접수된 44,531건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6,149건, 36.3%,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접수 건수는 28,382건, 63.7%로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 접수 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비신고 의무자란 앞서 말씀드린 26개의 신고 의무자 직군을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더불어 신고 의무자와 비신고 의무자 모두 아동학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들께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내 주변, 특히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27,971건 중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는 12,483건, 44.6%며 사례관리는 15,488건, 55.4%였습니다. 실제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 및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에 대한 통계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 아동 가족 유형을 보면 친부모 가정 18,152건, 64.9%, 모자 가정 3,713건, 13.3%, 부자 가정 2,526건, 9%, 재혼 가정 1,369건, 4.9% 순입니다. 약 65% 정도는 친부모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에서는 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 건수가 23,119건, 82.7%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 10.9%, 친인척 879건, 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를 행위자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2,796건, 45.7%, 친모는 9,562건, 34.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아동학대 의심 징후나 실제 현장을 목격을 했을 때 사실 저게 부모의 훈육이 아닐까 하고 고민하다가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1년 1월 26일자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처벌은 목적 여부나 강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드디어 우리나라 법에도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훈육이라는 명목하의 체벌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해하셨죠?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대 의심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네. 네. 저는 사실 그것 말고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어떤 점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꼭 신고를 해야지 하다가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신고했다가 나중에 보복을 당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신고를 할 때 분명히 신고자 개인정보를 말을 해야 하게 될 텐데 그게 나중에 노출이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및 아동학대 상황을 발견해서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에 근거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라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 2, 제62조의 2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의 의심 징후 및 아동학대 상황 발견 시 신고한 이들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에 따라서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신고를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은 물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어서 신고를 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신고 이후의 문제입니다. 경찰과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거나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고 의무자분들을 모시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모든 체벌은 목적과 강도에 상관없이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이들의 부모님께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신고를 하기보다는 아동학대 의심이 들 때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면서 공공부문 교육 대상자인 것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만나게 될 때 학대 피해 아동을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예방, 법정 의무교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